미국 시장 역사에서 수많은 거품과 광기, 그리고 숨겨진 레버리지와 회계 스캔들이 존재해 왔지만 지금 이 순간 투자자들이 목격한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7명에 불과하고 연간 매출이 약 600만 달러 수준인 작은 회사가 마치 국가 단위의 디지털 자산 보유 기관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업의 대차 대조표는 너무도 폭력적으로 변해서 노련한 매크로 트레이더들조차 화면 앞에서 그 숫자를 바라보며 이건 현실이 아닐 것이라고 중얼거릴 정도였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모든 충격은 2025년 중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더리움을 약 80만 개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을 때만 해도 이미 비정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재무부서는 디지털 자산을 매우 느리고 통제된 속도로 축적합니다. 위험 평가를 거치고 해지 전략을 세우고 승인 단계를 밟고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해 집중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이 회사의 보유량은 수십만 단위가 아닌 수백만 단위로 폭증했습니다. 300만 개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330만 개, 350만 개를 넘어 2025년 11월 말에는 무려 360만 개에 육박하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이더리움 공급량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의 공급량을 공기업이 확보하는 데에는 수년에 걸친 자본 배치, 유동성 조정, 규제 이슈 해결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이렇게 단기간에 등장해서 전 세계 공급의 핵심 부분을 마치 빨아들이듯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엄청난 누적 속도가야말로 이 기업 내부에서 무언가 기존의 기업 재무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기업의 규모였습니다. 직원은 7명, 연간 매출은 약 600만 달러. 이전에는 침지냉각 비트코인 채굴 장비 운영이라는 적당히 안정적이고 확장 속도가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회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신용도, 금융 인프라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연간 순이익 약 3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약 13달러를 보고했습니다. 이 수익은 전통적 영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이 디지털 자산 평가 이익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수익 구조는 헤지펀드나 국가 투자기관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회사의 외형과 재무 구조조의 괴리가 극단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이제 더는 전통적인 의미의 기업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주변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이름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시 우드, 피터 틸, 켄 그리핀 등 시장의 방향을 미리 읽고 움직이는 이들이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형 투자자들은 보통 미래 가치가 명확한 초대형 기회가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그들이 이 기업에 나타났다는 것은 내부에서 이미 장기적인 전략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11월 중순에는 대표이사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조너선 베이츠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치창이 새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톰 리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사회 의장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급 자산 관리나 매크로 전략의 경험이 있는 독립이사 3명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보통 작은 기업에서 이런 이사회 개편은 영업 전략 변화나 경영 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이 기업의 폭발적인 이더리움 축적과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치성은 우연이라기보다 큰 그림이 안에서 이미 설계되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회사는 마반이라 불리는 대규모 미국 기반 이더리움 검증자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초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더리움 보유가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의 중요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듯 보였습니다. 검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대규모 자본, 보안 설계, 에너지 인프라,
기술 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사업은 대형 암호화폐 기업이나 전문 인프라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직원 7명의 회사가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무렵부터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의 주가는 더 이상 주식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레버리지 이더리움 파생 상품처럼 하루에 10%에서 20%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30% 오르고 한 달 동안 30% 떨어지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거래량은 수천만 주 규모로 폭증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 회사를 더 이상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증폭해서 반영하는 특수한 매크로 자산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회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BMNR을 기반으로 변동성에서 수익을 내는 옵션, 인컴 ETF가 출시되었고, 이어서 BMNR 주가에 대해 2배 하락을 추종하는 ETF까지 등장했습니다. 중소형주가 이런 상품의 기반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품은 주로 초대형 기술기업이나 지수 구성 종목에서나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의 변동성이 일관되고 강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의문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더리움을 확보했는가? 이 막대한 양의 매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왜 기관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부터 움직였는가? 왜 이 회사는 다른 기업들이 위험을 줄이는 시점에 오히려 자산 축적과 인프라 확장을 가속했는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섹터가 흔들릴 때 기업은 리스크를 줄입니다. 자산을 줄이거나 해지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반대로 갔습니다. 이 비정상성이야말로 이 기업이 단순한 투기적 플레이어가 아니라 특정한 미래를 염두에 둔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2025년 11월 말 BMNR은 3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10일, 20일,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지만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기적 반등과 장기적 하락 압력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RSI는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40 중반에서 60 초반 사이였습니다. 맥디는 양호했지만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다음과 같이 가격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단기 지지선은 32달러, 단기 저항선은 35달러, 중기 변동성 구간은 29달러에서 38달러, 장기는 이더리움에 거의 완전히 연동, 이더리움이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면 BMNR은 50달러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약세로 돌아가면 20달러대 후반에서 자산가치 지지선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중반부에서 흐름을 깨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상장 종목과 비상장 종목, 그리고 상장 예정 종목 또는 코인 프로젝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탐사 콘텐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모든 열성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깊고 더 정교한 콘텐츠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기업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 보유국처럼 움직이며 이더리움이라는 세계적 네트워크의 중요한 일부를 민간 기업의 형태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전략의 초기 단계인지 혹은 새로운 유형의 자본 행위자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미스터리는 계속됩니다. 전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계속되는 한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는 시장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전개되고 있는 거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